폭우가 쏟아지던 시장 골목. 가스통이 굴러오고 떡볶이 수레가 무너지며 할머니가 그대로 깔렸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젖은 정장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찢어진 블라우스를 붙잡고 수레를 온몸으로 버티며 외쳤죠. 할머니, 손 잡아요.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구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수레를 잡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장마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의 반지하 방. 천장 한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 반. 한소은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말없이 양동이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새어나오는 물줄기 아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어깨가 잠깐 축 처졌지만 금세 표정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25살 한소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낮 시간 계약직 사무보조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동생 민준과 단둘이 살며 이 집의 사실상 가장이었죠. 소은은 조용히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이불을 걷어찬 채 깊이 자고 있었어요. 소은은 이불을 다시 가슴까지 올려주고 잠깐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교복 주머니에서는 급식비 안내문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소은의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급식비 15만 원, 엄마 병원비 60만 원, 월세 35만 원 카드감. 계산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희미한 기대가 생기는 날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2와 이홀딩스 계열사 정규직 채용 최종 면접. 정규직. 연봉 3천만 원. 4대 보험. 소은에게는 먼 이야기 같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소은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볼살은 많이 빠져 있었고 눈밑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단단했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소은, 오늘은 꼭 붙어야 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옷장 한쪽에는 어젯밤 다림질해둔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어렵게 구한 옷이었지만 깨끗이 다려놓으니 새 옷처럼 보였어요. 구두도 반짝이도록 닦아두었습니다. 작은 준비였지만 소은은 최선을 다한 셈이었죠.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민준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누나. 아직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민준아. 오늘 그 면접 날이지? 응, 오늘이에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 그 말에 소은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지만 곧 환한 표정을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떨어져. 누나 오늘 붙으면 우리 치킨도 자주 시켜 먹고 너 학원도 보낼 거예요. 난 학원 안 가도 괜찮은데 누나 힘들까 봐. 아니에요. 넌 공부하고 누나는 돈 벌고. 그게 우리 집 역할 분담이죠. 민준의 얼굴에 조금 안도가 스쳤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고 소은은 동생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면접 시간은 9시 30분. 집에서 시장 골목을 지나 지하철역까지 10분.
지하철로 회사까지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충분히 여유 있는 일정이었어요. 가방을 맨 소은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학교 잘 다녀오고. 급식비는 내일까지 꼭 낼게. 응, 누나, 면접 잘 보고 와. 알았어요. 오늘은 꼭 좋은 소식 가져올게. 소은은 낡은 우산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반지하 계단에는 이미 물이 고여 있었고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발목 주변으로 물이 찼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버텨야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집 근처 시장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시장은 늘 그렇듯 살아 있었습니다. 채소 정리하는 소리, 생선 손질하는 소리, 가게 비닐을 펴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마다 섞여 들렸어요. 익숙한 노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수레 위에 비닐을 둘러 만든 작은 떡볶이 노점. 그 앞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옥래, 78.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떡볶이를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은은 일부러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소은이구나. 아침부터 정장 차림이네. 어디 가니? 오늘 중요한 면접 있어요. 붙으면 정규직 된대요. 그래. 아이고, 우리 소은이 진짜 기특하다. 떡볶이 조금이라도 먹고 갈래? 마음만 받을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요. 돌아올 때 꼭 올게요. 소은이 손을 흔들며 지나가자 옥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런 애는 꼭 잘 돼야 하는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비닐천을 고정하며 장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비는 그 사이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소은은 골목 끝을 빠져나가 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비가 자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더 거세졌습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넘쳐 흘렀고 골목 바닥은 순식간에 작은 개울처럼 변했어요. 발민 물이 금세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을 만큼 비는 마구 쏟아졌습니다. 이러다 지하철역까지 가기도 힘들겠는데요. 그래도 소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간만 머릿속에 되뇌며 우산을 더 바짝 당겨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 순간 골목 깊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쾅, 어디선가 비명이 섞인 외침도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위험해요. 사람 하나가 외치는 소리에 소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까 인사하고 지나쳤던 그 떡볶이 노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살이 옆에서 훅 밀려들며 낡은 수레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비닐천이 한쪽으로 젖혀져 날아갔고 수레 위에 올려져 있던 솥과 그릇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가스통이 덜컹거리며 함께 넘어졌고 뜨거웠던 철판이 물 위로 떨어지며 치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래 김옥래 할머니의 몸이 수레에 반쯤 깔린 상태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소은의 목소리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면접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회사 이름도 연봉 숫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소은은 골목 한쪽 물이 덜 찬 계단 위에 가방을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은 이미 무릎 위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물살이 다리를 감싸며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레 옆에 다가가자 가스통이 할머니 쪽으로 조금씩 굴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정만 해야 돼요. 소은은 수레 모서리를 두 팔로 끌어안듯 붙잡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자 어깨와 팔이 곧 부서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정장 블라우스 어깨 부분에서 찢어지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으윽! 숨이 턱에서 막혔지만 소은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 좀 뻗어보세요. 물에 반쯤 잠겨있던 옥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소은이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한 손으로 수레를 버티고 다른 손으로 할머니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물살이 계속 그들을 밀어냈지만 주변 가게 사람들도 바삐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쪽은 내가 잡을게. 채소 가게 아저씨가 술의 다른 쪽을 붙잡았습니다. 튀김 가게 아주머니는 가스통을 붙들어 안전한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달려들어 수레를 세우자 겨우 노점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안정되자마자 소은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물이 덜 차 있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숨은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넌 옷이 다 젖었네. 옥내의 손이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충격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소은은 근처 가게에서 수건을 빌려와 할머니 어깨와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제야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러나 화면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전원 버튼을 눌러도 화면은 잠깐 깜빡이더니 곧 꺼져버렸습니다. 아, 휴대폰이. 상황을 지켜보던 생선 가게 사장님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걸로 119 부를게요. 잠시 후 골목 입구 쪽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상황을 살피고 옥내를 들것에 태웠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보호자는 아니고요. 제가 시장에서 같이 지내는 이 동네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같이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러다 가게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전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에서 시장까지 걸어온 시간,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가도 아슬아슬하겠네요. 하지만 눈앞에 할머니를 두고 그냥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들것에 누워있던 옥내가 소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소은아, 너 면접 있다며 얼른 가거라. 할머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세요? 다치셨잖아요. 난 괜찮다. 조금 놀란 것뿐이다. 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 그러지 않았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오히려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갈게요. 근데 할머니, 검사 다 끝나고 병실에 계시면 오늘 끝나고 꼭 찾아갈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꼭 와라.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비와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장은 살아난 부분 없이 젖어 있었고 블라우스 어깨는 찢어져 있었어요. 치마에는 흙물이 잔뜩 튀어 있었고 구두는 물에 빠졌다 건지는 바람에 모양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은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가서 설명이라도 해야 해요. 그녀는 젖은 구두를 다시 추스르고 시장 골목을 벗어나 역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손목시계는 이미 9시 25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빠르게 통과해 계단을 내려가는데 막 출발하는 열차의 문이 닫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열차라도 타야죠.
다음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마저 길게 느껴졌습니다. 칸 안에서는 젖은 정장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보려 했지만 티가 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근처 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시계는 이미 9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소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달렸습니다. 건물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계는 9시 52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소은은 겨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숨은 거칠게 들이쉬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에 붙어 있었어요. 8층 면접장층에 도착한 뒤 복도 끝 대기실 앞에 서 있는 직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소은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저 오늘 면접 보러 온 한소은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사고가 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직원은 그녀의 젖은 옷과 찢어진 블라우스를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곤란한 얼굴로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면접 시간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면접자분들 모두 입장하신 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시장 쪽에서 노점이 무너지고 어르신이 다치셔서 제가 구조를 돕다가 직원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규정상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면접장 입장이 어렵습니다. 시간 엄수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서요. 복도 안쪽 유리문 너머로 이미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은은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려다 결국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끝인가요? 직원은 미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면접은 더 진행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리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은은 힘이 빠진 듯 근처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젖은 정장이 의자에 달라붙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서 달달 떨렸고 목구멍은 말라붙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엄마 병원비는 이번 달도 또 밀리는 건가요? 눈물이 맺힐 것 같았지만 희한하게도 눈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둔하게 아플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한소은 씨 맞으시죠? 조용한 질문에 소은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형식적인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면접은 이미 시작되었고 추가 입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소은에겐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시장 쪽에서 노점이 무너지고 할머니 한 분이 크게 다치실 뻔해서 직원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표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분들도 다 각자의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온 분들을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소은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이번 전형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대기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은은 잠시 문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걸음을 옮겨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참 한쪽 벽에는 외부 비상구 쪽으로 나가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그 옆에 놓인 차가운 철제 의자에 그녀는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정장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고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가 스스로도 신경 쓰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자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어제 받은 연체 안내 문자, 엄마 병원비, 민준이 급식비, 휴대폰은 아까 시장에서 젖어 완전히 꺼진 상태였지만 아침에 확인했던 문자 내용들이 그대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붙으면 정말 숨 좀 쉴 수 있었는데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목 뒤까지 차올랐지만 기어코 참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지금 면접장 안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스스로가 더 싫어졌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그래도 할머니 도왔을 거예요. 그 말이 완전히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선택이 옳았는지 손익계산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눈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소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상구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도시에 떨어지는 빗줄기는 아까 시장에서 보던 폭우보다 조금 잦아든 듯 했어요. 일단 여기서 울지 말고요. 그녀는 눈가를 살짝 손등으로 훔치고 복도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면접이 진행되는 듯 희미한 목소리들만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옷 좀 말릴 방법이나 찾아야겠네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여러 사람 발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구두가 바닥을 또박또박 울리는 소리, 비서들이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말들, 그리고 누군가가 흘리는 한마디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잡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회장님? 소은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벽 쪽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전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한 새치가 섞여 있었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채 주변 사람들의 안내를 받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비서와 임원들이 조심스러운 거리로 따라붙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과 찢어진 블라우스가 괜히 더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지나가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발소리는 그대로 복도 중앙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요. 잠시 후 바로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소은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젖은 정장과 찢어진 어깨, 흙탕물이 튄 치마를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한소은 씨입니까? 소은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저 한소은 맞습니다만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회사 회장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복도 소리가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은의 머릿속도 잠시 새하얘졌습니다. 회 회장님이요? 그녀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몸을 더 꼿꼿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 때문에 균형이 잘 맞지 않았고 발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장도윤은 자연스럽게 소은의 팔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몸은 다치신 데 없습니까? 네, 괜찮아요. 옷이 좀 이래서 그렇지. 소은은 부끄러움에 눈을 피했습니다. 장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시장 쪽에서 폭우 때문에 노점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지원자 한 분이 어르신을 구조하셨다고요.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젖은 옷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한소은 씨 맞습니까? 소은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눈앞에서 할머니가 다치시는 걸 보고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큰일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말끝에는 후회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장도윤은 그 대답을 듣고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시청 재난안전과에서 시장 CCTV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지역 지원 여부를 검토하던 중이었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 있는 골목에서 수레가 넘어지고 가스통이 굴러가고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몸으로 수레를 버티면서 노인을 끌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노인분, 성함이 김옥래, 맞습니까? 소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를 아세요? 그 질문에 장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40년 전 굶어 죽기 직전이던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는 순간 복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비서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장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서둘러 다가와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하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소은은 당황해서 두 손을 허공에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한 일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장도윤은 고개를 들고 눈물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소은 씨,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제 은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인사팀은 시간 엄수를 이유로 당신을 탈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곱게 소은을 향했습니다. 자기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우리 회사가 꼭 모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 몇 명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한소은 씨, 그가 다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면접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우리 회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소은의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정식 직원이요? 네. 당신이 지원했던 연봉 3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린 뒤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더 보탰습니다. 그 전에 먼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탁인가요? 저를 김옥래 할머니께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회장 전용 차량이 조용히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장도윤과 한소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비서는 소은에게 마른 담요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몸이 많이 젖으셨습니다. 우선 이걸 두르세요. 감사합니다. 소은은 담요를 둘러 어깨를 감쌌습니다.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 씨,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듣고 싶습니다. 회장은 창밖 빗줄기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오래 묻어둔 기억을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저는 23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여름도 장마가 길었어요. 그는 작은 공장을 꾸리다 실패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고 친구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사기 전가뿐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을 보내고 나온 날도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던 그는 역 주변을 떠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가지고 나온 돈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자 다리가 풀리고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그는 시장 골목 한쪽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은 비에 젖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그때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사람 왜 이러지?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자기 노점 앞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어요.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굶주린 몸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넣었습니다. 짠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겨우 한마디 하자 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그 여인이 바로 김옥래였습니다. 그날 밤 옥래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노점 옆 공간 한쪽을 내주었습니다. 비닐천으로 막아둔 작은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국밥을 한 그릇 내주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자리부터 찾아봐요. 젊은 사람이니까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도윤은 그 국밥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회중시계 하나만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그 시계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제게 아주 소중한 시계입니다. 제가 성공하면 이걸 찾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냥 잘 살면 됐다니까. 뭘 또 그런 소리를 해. 그래도 제 마음입니다. 그는 시계를 옥래의 손에 맡기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의 삶은 거칠었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식당, 주유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낮에는 노동, 밤에는 경비, 짧은 잠, 긴 노동.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버틴 끝에 작은 화물차 한 대를 마련했습니다. 퀵서비스를 시작했고 조금씩 단골이 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 다시 투자했고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는 물류에서 시작해 여러 사업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그는 지금 제2와 이홀딩스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시장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을 써서 찾고 또 찾아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시계도 그분도 그냥 제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가슴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닦여있는 회중시계였습니다. 오늘 아침 CCTV 영상 속에서 이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노점술의 한쪽에 매달려 있더군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얼굴 같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폭우 속에 온몸을 적시고 수레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소은은 말없이 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두 사람의 시간과 빛과 은혜가 모두 담겨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를 그분에게 데려가 주세요. 그때 차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도윤의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설렘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203호실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소은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김옥래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지만 얼굴빛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소은의 목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소은이 왔구나. 면접은 어떻게 됐니? 할머니의 첫 질문은 늘 그랬듯 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할머니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소은이 비켜서자 문가에 서 있던 장도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한번 보고는 누구인지 떠올리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장도윤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왜 무릎을 꿇으세요? 일어나세요. 할머니,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는 회중시계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40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굶어 쓰러져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내주셨고 비를 피할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겼던 시계입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회중시계에 꽂혔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가 아직도 있구나.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시계를 만졌습니다. 도윤이 맞니? 장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도윤입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너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해졌네.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몸을 살짝 일으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든든해졌네. 할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시장이 사라지고 자리를 옮기셨다는 말만 듣고 끝까지 못 찾았습니다. 아니다. 넌 내 삶을 살았고 나는 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간호사가 살며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장도윤은 소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오늘 할머니를 구조해 주신 분입니다. 폭우 속에서 수레를 붙잡고 가스통을 옮기고 119를 부른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소은아, 내가 내 면접 망친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내 인생을 바꾸게 했네.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 순간에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면접은 또 있겠지만 할머니는 한 분뿐이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소은아. 장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남은 평생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괜찮다니까. 난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됐다.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는 소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은 씨, 네. 오늘부터 당신은 단순한 신입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사회 공헌을 이끌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는 명함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회공헌팀 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은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팀장이요? 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선택은 어떤 스펙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1년 뒤 봄바람이 부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장마 대신 부드러운 햇살이 거리를 덮고 있었어요. 서울 강남 한 구역, 재개발이 끝난 새 건물 1층.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내내 국밥. 식당 안에서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옥래 할머니가 국밥을 푸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손놀림은 부지런했지만 이제 허리에 무리는 가지 않는 높이의 조리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2그릇이요. 네, 금방 드릴게요. 깨끗한 의자, 넓은 홀, 편안한 조명. 이 모든 것은 장도윤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제2와 이홀딩스 회장 장도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소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바로 온 듯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소은이 왔네. 오늘도 야근했니? 네, 이번 달 프로젝트 마무리 중이라 조금 바빴어요. 소은은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오늘은 꼭 먹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국물 듬뿍 넣어줄게. 이제 소은은 제2와 이홀딩스 사회공헌팀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청년 지원 사업, 복지 프로젝트를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잘 지내지? 네.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장학금도 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옷차림의 장도윤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도 왔네. 얼른 앉아. 이제 그는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식당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국밥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소은 씨, 이번 프로젝트는 잘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르신 일자리 100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미 달성했어요. 역시 잘 해내셨군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 보는 게 난 제일 좋다. 꼭 가족 같아. 우린 가족 맞죠, 할머니? 소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지요. 장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유리창에 가볍게 부딪혔다가 흘러내렸어요. 1년 전 폭우가 모든 것을 쓸어갈 것 같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세 사람에게 전혀 다른 계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은혜, 폭우 속에서 내민한 손, 잊지 않으려 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지금 이 식탁 위에 따뜻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식당 안조명은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며 소은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면접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였구나. 장도윤은 옆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선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젠가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도운 게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국밥 끓여 놓을게. 문이 닫히고 저녁 바람 속으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폭우 속 한 소녀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은 40년 전에 국밥 한 그릇과 이어졌습니다. 김옥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굶주린 청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회장이 되었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소은의 용기는 폭우 속에서 그 은인을 다시 세상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인연은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한 마음, 끝까지 잊지 않으려 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또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선한 행위는 때로 아주 늦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처럼 되돌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또는 함께 밥을 먹는 식탁 위의 웃음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처럼요.